그래서 제 감상평을 얘기하자면 윤석열 의대 증원 2천이랑 똑같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싸게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공급을 할 수 있을까? 공급에 대한 초점이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4일 오늘은 출근길 영상을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후에 37도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일을 타고 퇴근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정차 중이라 제가 이렇게 렌즈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행 중일 때는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선이 좀 다른 곳을 보고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근을 하면서까지 무슨 얘기가 도대체 하고 싶냐? 어제 드디어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고, 발표하기 전에 참 미리 언지를 많이 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힌트를 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얘기가 나왔죠.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다 보면 돼요. 대토론회라는 걸 한 것도 어차피 이거 다 정해놓고 그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리 좀 말 맞춰서 꺼낸 거지, 그게 진짜로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감상평을 얘기하자면 윤석열 의대 증원 2천이랑 똑같다. 결과도 똑같을 것이고 본질을 잘못 짚었다. 윤석열 의대 증원 2천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료비가 비싼 데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의료비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굉장히 싸게 유지가 되고 있고, 심지어 비급여 부분에 대한 것도 실비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커버가 되고 있고, 그 실비 비용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입장에서 느꼈을 때 의료비가 엄청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급여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급여가 안 되는 암 환자들 치료 비용은 굉장히 비쌀 수 있지만 실비에서 암보험이 있으면 또 다 커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가족 중에 암 환자도 몇 명 있고 아직도 아내가 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이지만, 실비가 없으면은 비급여 항암제들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실비가 있는 비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로 의료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느낀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였냐? 지역에 대한 불균형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방에는 의사가 잘 안 가려고 하거나 실력 있는 큰 센터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웠어요. 응급실 뺑뺑이라고 했죠. 응급실 뺑뺑이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뭐 법원의 여러 판례들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센터가 아닌 이상 다시 전원을 해야 되는데 전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환자들을 전원 보내보고 전원 받아봤지만 그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 어렵냐? 그것도 여러 가지 있죠. 비용이 싸고 위험도는 높으니까 어려웠죠. 어쨌든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비용 문제는 아니고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에 대한 원인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에 대한 해결이 없이 윤석열은 의사가 늘어나면은 누군가 보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의대 증원 2천을 밀어붙였고요. 사회적으로 반대가 많고 건강보험 재정 이런 것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데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대란이 발생했고, 윤석열은 자기 분에 못 이겨 계엄을 하고 감옥에 갔죠. 지금 뭐 걸려있는 죄명이 한두가 아니어서 아마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윤석열은 감옥에 있게 될 확률이 높다. 사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올지, 사면이 가능한 법이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 의대 증원 2천을 철회하지 않고 밀어붙일 때 많은 의사들은 예견했던 결과입니다. 의사들은 증상을 보고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머리에서 회로가 돌아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보였고요. 물론 어느 사람들은 뭐 전공의 때문이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전공의 때문이 아니라 이단을 믿어서 그렇다, 무속을 믿고 이래서 그렇다, 벌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또 뭐 그게 아니라 내란이 문제다, 내란을 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각자의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한 바로는 포고령에 굳이 전공의 처단이라는 항목까지 넣을 정도면은 전공의에 대한 화가 마음속 깊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것도 한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세제 개편안, 부동산이 아니죠,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인데 부동산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느낀 점은 윤석열의 의대 증원 2천과 같고 결말도 같을 것이다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보유세를 늘리고 어쩌고 이 부분보다 더 나가서 리더로서 중요한 게 뭐냐에 대한 거를 좀 오늘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리더로서 어떤 조직을 이끌려면 우리 조직이 잘 되는 거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조직원들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좋을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힘든 일을 겪어야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SK 왕조 시절에 김성근 감독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치사하다, 뭐 야비하다 이런 욕도 있었고요. 선수 혹사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김성근 감독에게 직접 지도를 받았던 선수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감독님 덕분에 내 가치가 너무나 올라서 나는 연봉도 비싸졌고 모든 게 좋아졌다. 누군가는 혹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경기를 나감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내 급여가 올라가고 나의 가치가 올랐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은 SK 와이번스라는 구단의 선수들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준 거예요. 자기 가족들. 그분 책을 읽어보면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 혹사를 당하다가 연봉이 오르기도 전에 망가지거나 이러면은 정말 나쁜 감독이고 정말 혹사죠, 그거는. 근데 김성근 감독은 철저히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선수가 진짜로 몸이 안 좋거나 안 좋을 것 같거나 할 때는 최고의 의료시설이나 환경으로 보내줬어요. 주로 일본으로 많이 갔죠. 일본의 의료가 우리보다 앞섰냐 하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 국외로 나가면은 언론 노출이 안 되잖아요. 선수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 환경들을 유지해주는 그런 리더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으면은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세금 얼마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집값이 이게 아니었어요. 세금으로 어차피 집값 절대 못 내리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깨끗하고 좋은 곳에 살고 싶다. 넓고 직장 가깝고, 그러니까 출퇴근이 쉽고 새로 지었고 이런 집에 살고 싶다. 그게 결국에는 지금은 아파트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고요. 특히 신축 아파트라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서울 내에 있는 직주 근접을 만족하려다 보니까 서울 내에 있는 살기 편하고 좋은 곳 하니까 신축 아파트가 각광을 받고, 우연찮게 반포 쪽으로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저는 반포에 저희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었고 또 저희 이모도 반포에 집을 갖고 있지만 한강뷰 때문에 그 집값이 그렇게 올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강이라는 게 하나의 도움이 돼서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됐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반포의 집값은 한강이어서가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된 신축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신축에 살고 싶다. 교통이 좋은 신축에. 그러면은 우리의 토론의 주제는 그거였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싸게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공급을 할 수 있을까? 공급에 대한 초점이었어야 돼요. 지금 집값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이에요. 제가 무주택을 결혼하고도 7년 정도 유지를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확실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서 양도세라든지 뭐 보유세 같은 거를 혜택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1세대 2주택으로 나눠지는, 소형평수 2주택으로 나눠지는 상황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양도세라든지 모든 그런 혜택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진, 보유세도 많고 양도세도 많고 세금이 많아진 딱 그 사람에 속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압니다. 부모님도 집 사지 말라고 했어요. 세금이 너무 많다, 사지 말아라. 그런데 간과한 게 있었죠. 저희 부모님만 세금이 많았던 거고 1주택자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감면이 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 뭐냐, 세금 많았던 저희 부모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강제로 지금 주택을 약 30년간 정말 팔지도 않고, 30년 좀 안 됐습니다. 아마 25년쯤 됐을 거예요. 그대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못 팔아요. 팔면은 세금 내고 다시 살 수도 없고요. 어디 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집 팔고 다른 거를 살고 그런 게 없어요. 주식을 할 것도 아니니까요, 부모님이. 다른 말로 하면은 매물 잠김이에요. 매물이 잠겼을 때 해결책은 뭐냐? 공급 폭탄이에요. 지금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은 공급 폭탄인데 그 공급이 너무 비싸면 안 돼요. 지금 장이 푸르지오 마크 장이 19억 분양가가 18억 가까이 됐어요. 9평이 17억 넘고 이런저런 옵션 하면은 18억 그냥 넘어요. 취등록세 하면 당연히 넘고요. 그런데 완판됐습니다. 성북구 끝자락 노원구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9평 분양가가 18억에 육박하는데 완판됐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옆에 있는 신축이 18억에 완판이 될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그 옆에 있던 구축 아파트들도 당연히 그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격은 서로 같이 정해지는 거예요. 구축이 걔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 신축은 구축 가격을 보고 분양가를 내놓은 거기도 해요. 반대로 분양가가 싸게 많이 공급이 되면은 집값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이상한 짓이 있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했어요.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분양가가 싸지면은 주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언제? 그 분양이 폭탄처럼 많을 때. 근데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 특혜 논란만 일었죠.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된 대처를 한 거예요. 분양가를 상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지, 공사비를 낮춰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고 많은 건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됐어야 됐던 거예요. 희소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공사비 폭등의 원인은 뭐 자재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안전 규제도 있고 실제로 집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52시간제 도입이 결정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알지만 병원 같은 경우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우리가 하루 수술을 계획해도 아침 8시에 수술을 시작하면 5시까지 끝낸다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5시 안 끝납니다. 아마 10번 중에 8번은 5시가 넘어가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잘못됐네. 너가 4시까지 끝낼 생각으로 수술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10번 중에 서너 번은 3시에 끝나요. 그러면은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최적으로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연장 근무를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서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설도 똑같아요. 모든 일이 똑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스위치 끄듯이 끄고 거기서 퇴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건설 기간이 늘어나면 건설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연장 근무를 해야 되면 급여 조금 더 주고서라도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죠. 52시간제 해서 근무하면은 불법이 됩니다. 돈을 더 줘도 안 됩니다. 그냥 사람 더 뽑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사람을 뽑아서 놀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꼬리물기한 버스 때문에 문제가 많네요. 정말 최악입니다. 저희 꼬리물기한 버스 지금 3차선을 다 막아서 직진하는 3차선이 다 못 가고 있어요. 이런 게 여기 맨날 반복되는데 해결을 참 안 합니다. 경찰이 나와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네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울대병원은 계속 건물 짓고 확장할 게 아니라 출입구 넓히고 주차장으로 차들 빨리빨리 빠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어디까지 왔죠? 주택을 어떻게 싸게 공급할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싸게 빨리 많이 공급할 수 있냐,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가 핵심 토론 주제였어야 되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말은 저는 임대주택을 싫어하는 이유가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이런 게 싫은 게 아니고요. 시장 경제를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사람들은 다양하게 만나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한인데 그 방법이 임대주택을 통해서 하는 거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 재건축을 만약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 임대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공공임대랑 뭐 분양하는 임대 분양인가 뭐 이런 거랑 해서 1000세대가 넘어요. 늘어나는 세대수가 일반 분양하는 세대수가 300, 600인데 300인가? 공공이 1000이 넘어요. 그러면 이 공공임대나 이런 거는 그 건설비나 이런 게 모두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도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실질적인 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분양을 했을 때 그 가격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처리가 돼야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 거기 집값이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없던 수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제가 의대 증원 2000을 반대한 것 중 하나와 동일한데 의사가 늘어나면은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전문직들은 로스쿨 되고 소송이 너무 많아졌어요. 소송을 할 필요 없는 것도 소송을 하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의사도 자꾸 늘어나게 되면 필요 없는 거를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법으로 규제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조합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수요를 정말 그 집값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배분을 해서 그 집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날려먹는 거예요. 또 하나 비용 문제도 큽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건설비가 비싸면 분양가가 올라요. 분양가 상한제 하면 건설을 안 해요. 수익성이 없으면 건설이 안 됩니다. 닭과 계란 같은 관계예요. 돌고 돌아요. 서로 사이클처럼. 분양가가 그래서 제한이 되면 안 되고요. 공사 가격을 그냥 낮출 방법을 찾고 공사 가격이 낮은데 분양가가 높아서 수익성이 높다? 여기저기 좋은 집이 다 들어서겠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요. 정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고 여기저기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신축들이 들어서면은 집값이 내립니다. 내가 언제든지 저렇게 새로 지어지는 집을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다면
굳이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저는 결혼하고 꽤 오래 참아봤습니다. 집을 사면 돈이 안 되는 거니까요. 집을 사면 제가 봤던 저희 부모님은 2주택에 걸려서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돈이 안 됐고요.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 장인어른 보니까 집값이 전혀 안 오르기 때문에 정말 이자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래저래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양쪽으로 봤기 때문에 집을 안 사고 버텼는데,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세금은 무조건 전가됩니다. 조세의 전가는 경제학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대신에 이 전가가 얼마나 되냐의 문제는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 다른데, 요번에 조세를 많이 높였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조세의 전가가 일어날 거다. 근데 어디에? 비탄력적인 곳에. 그러니까 서울 핵심지에 있는 곳들은 조세가 세입자한테 전가가 될 거고요. 반대로 지방에 전월세를 잘 안 구하려고 하는 지방 주택들에게는 집 주인에게 조세가 부과된 거랑 똑같습니다. 조세라는 거는 누구한테 부과하는지가 아무 의미 없다고 이미 경제학에서 나와 있어요. 조세라는 건 전가가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하지만 조세가 커지면 사회적 후생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개발을 막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저는 요즘 반도체도 뭐 초과이익 하는데, 도대체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적자 그 분기점을 넘긴 건데, 초과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초과이익이라는 말을 하는지, 이게 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어쨌든 재건축에도 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초과가 도대체 뭐가 초과입니까? 이익이 그냥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초과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걸 통해서 분양 공급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막아놨어요. 제가 저번에도 도시환경 미관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도시환경의 미관을 위해 뭐 용적률을 제한한다든지 건설에 대한 어떤 규제를 펼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런데 그것조차 엇박자죠. 역세권 무슨 임대주택에는 정말 용적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시설들을 짓고 있고요. 반대로 주택 공급을 하는 곳에는 용적률을 안 올려줄 수 있어요. 저는 용적률 안 올려주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용적률을 올려주고 임대주택 넣으면 공사하게 해줄게,